청소부가 응급실에 왜 있어? 더러워! 밀쳐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꿇렸어요. 잘리고 싶어! 무릎 꿇고 밀어! 62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걸어왔어요. 저 환자 담당의 이서연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재벌가 도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7년간 무시한 그 며느리가 같은 병원 교수였어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에요. 세수하고 머리 묶고 파란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또 늘었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숨 쉴 시간도 없었어요. 백호대학병원까지 버스로 40분. 새벽 버스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이에요. 이 병원에서 바닥을 닦은 지 10년. 남편이 떠나고 아들 재민이 대학 갈 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6층 입원실부터 돌았습니다. 환자들이 깨기 전에 끝내야 하거든요. 대걸레를 밀면서 생각했어요. 이 병원의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 간호사는 또 얼마나 많을까? 다들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죠. 저는요, 파란 청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마주치면 벽 쪽으로 비켜섰어요. 그게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커피 쏟았어요. 빨리 좀 닦아요.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제 이름은 안 불렀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금방 할게요.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에휴, 느려. 간호사가 혀를 찼습니다.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이 병원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어요. 투명인간은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잖아요. 저는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걸레를 들고 일어서는데 한 남자가 지나갔어요. 흰 가운에 청진기를 걸친 젊은 의사였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휙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공기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았어요. 익숙해졌으니까요. 오전 근무가 끝나면 오후 1시.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시간이면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교수들은 대부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 퇴근하니까 교수들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관만 청소했어요. 응급의료센터는 별관에 있는데 거기는 다른 팀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줄.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재민이었어요. 응, 재민아. 왜?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서연이랑 같이. 며느리. 그 이름을 들으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며느리 생각을 하니까 속이 불편했습니다. 서연이. 우리 며느리. 7년 전에 재민이가 데려왔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엄마, 서연이 의사야. 큰 병원에서 일해. 재민이가 그렇게 말했었죠.
의사라고요. 그래서 뭐요? 저는 물었습니다. 집안은 어떤데? 재민이가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변변치 않다는 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대.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재민이가 왜 그런 집안애를.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어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뼈가 빠지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좀 좋은 집안에서 왔으면 했습니다. 저처럼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었어요. 근데 재민이가 끝까지 우겼어요. 서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떡해요. 결혼은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투가 차갑고 표정이 딱딱하고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도 부엌에 잘 안 들어왔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요. 맨날 그 핑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안도 없는 것이 의사라고 잘난 척은. 한 번은 그랬어요. 추석인데 며느리가 늦게 왔거든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명절에 시댁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든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더 멀어졌어요. 며느리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저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 병원이라고만 들었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파란 청소복 입고 바닥 닦는 늙은이고 며느리는 흰 가운 입은 의사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썰렁했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한 게 뭐가 있나? 아들 하나 키운 것.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재민이 10살 때 사고로 떠났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아들 대학 보내고 남은 건 빚이었어요. 빚 갚으려고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 일은 그나마 나았어요.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요. 무릎 꿇고 바닥 닦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저래.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대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는 애였어요. 의사라서 그런가. 환자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쌀쌀맞은지. 그래도 뭐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재민이한테 잘하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을 청소복을 꺼내놨어요. 10년을 입은 파란 청소복. 구석구석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빨아도 안 지워져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한번 베어든 얼룩은 안 지워지는 거.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똑같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거겠지. 그날도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본관만 청소하는데 그날따라 응급센터 쪽 인력이 부족했어요. 반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오늘 응급센터 좀 도와줘요. 김 씨가 허리 삐끗해서 못 나왔어. 응급센터는 별관에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겨서 별관으로 갔어요. 응급센터는 본관보다 훨씬 어수선했습니다.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보호자들이 울고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비켜, 다 비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5명은 되어 보였어요. 그 가운데 들것이 있었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하는 병원이야? VIP룸은 어딨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뒤로 넘긴 머리에 비싼 정장.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집 도련님이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저희 응급실에는 VIP룸이 따로 없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뭐? 없어?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성그룹 회장 부인이야.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강성그룹.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병원이랑 호텔이랑 여기저기 사업하는 큰 재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됐어, 비켜. 남자가 간호사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눈에 안 띄게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서 있던 곳이 통로였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뭐야, 청소부가 응급실에 왜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청소하러. 더러워. 남자가 코를 찡그렸어요. 환자 있는 데서 청소질이야? 세균 옮기게. 당장 꺼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밀쳤습니다. 느려 터졌네.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손바닥이 쓸렸어요. 청소 물통이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팠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벌레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야, 바닥에 물 쏟았잖아. 이거 누가 치워? 제가 쏟은 게 아니었어요. 밀쳐서 쓰러진 건데. 하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몇 명 있었어요. 보호자들도 있었고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저런 건 안 보는 게 낫다는 듯이. 일어나지도 못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나이 처먹고 굼뜨기는. 이 병원 계속 다니고 싶으면 무릎 꿇고 사과해.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뭘 더 꿇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못 들었어? 무릎 꿇고 빌라고. 저는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을 다닌 병원이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어렵게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잘리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제가 쏟은 물이 아닌 물이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그 위에 제 무릎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죄송한데? 청소하다가 통로를 막아서. 죄송합니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말이 계속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재미없네. 그리고 돌아섰어요.
검은 양복 남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니, 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62년을 살았습니다.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건 그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건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훌쩍 소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재벌 아들이래. 강성그룹 도련님인가 봐. 청소 아줌마도 불쌍하긴 하네. 불쌍하다고요. 그래요. 저 불쌍하죠. 불쌍한 거 알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말렸어요? 왜 다들 보고만 있었어요? 왜 저 혼자 무릎 꿇어야 했냐고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힘있고 빠른 발소리. 고개를 들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병원에 흰 가운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서연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제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고 흰 가운을 입은 며느리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뭐가 있었냐면요. 분노였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저한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선 그 남자한테 한 말이었어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이가 걸어갔습니다. 남자 앞에 딱 섰어요. 저 환자 담당의 이서연입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한테 폭행하신 거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그 광경을 봤어요. 7년간 무시한 며느리가 같은 병원 교수였습니다. 저 환자 담당의 이서연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웠어요. 7년을 봤지만 저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어요. 뒤로 넘긴 머리, 비싼 정장. 아까 저를 밀친 그 재벌 도련님이었습니다. 뭐야, 넌 또 뭔데? 남자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연이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가운 위에 달린 명찰이 보였어요. 응급의학과 부교수 이서연.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그걸 봤습니다. 부교수요. 우리 며느리가 부교수였어요. 담당이라고 했잖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보호자분께서 병원 직원을 폭행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폭행? 내가 언제? 저 청소부가 길을 막고 있어서 살짝 밀었을 뿐이야. 살짝이요?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CCTV 보이시죠? 다 찍혔습니다. 병원 직원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거. 전부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서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웠어요.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 영상 확보됐고 목격자도 많고 피해자도 있어요. 이게 협박으로 보이세요? 남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처음 봤어요. 아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쭈뼛거리는 걸. 야, 너 누군지 알아?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강성그룹 강태주야. 이 병원 인수하려고 협상 중인 거 몰라? 서연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알죠. 강성그룹 3세시잖아요. 근데 그게 폭행죄랑 무슨 상관이죠?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어? 이서연? 네. 좋아, 기억해둘게. 너 이 병원에서 끝이야. 남자가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검은 양복 남자들을 데리고 VIP 병실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24이었어요. 아직도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를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눈을 마주친 건 처음이었어요. 서연이 눈에 뭐가 있었냐면 걱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옆에 어머니,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서연이 얼굴을 봤습니다. 흰 가운, 목에 걸린 청진기, 가슴에 달린 명찰, 백호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 이서연. 같은 병원이었어요. 7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란 청소복 입고 바닥 닦고, 며느리는 흰 가운 입고 환자 살리고. 왜 몰랐을까요?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며느리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무시했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휴게실로 가시죠. 무릎 좀 봐드릴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는데. 됐다고. 나 혼자 갈 수 있어.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청소 도구함 쪽으로. 어머니,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구해줬는데, 고마워해야 하는데, 근데 화가 났어요. 창피했거든요. 7년 동안 집안도 없는 것이라고 무시한 며느리가 부교수였어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바닥 닦는 청소부, 재벌 도련님한테 무릎 꿇고 비는 늙은이, 며느리 앞에서 그 꼴을 보였어요. 창피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손으로 입을 막고 훌쩍훌쩍. 뭐가 서러운 건지 모르겠었어요. 무릎 꿇은 게 서러운 건지, 며느리한테 들킨 게 서러운 건지, 아니면 7년 동안 무시한 게 부끄러운 건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릎 다치셨잖아요. 제가 소독이라도 해드릴게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너머로. 죄송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같은 병원인 거, 진작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더 불편해 하실까봐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출근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마주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저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7년 동안 그랬어요. 어머니 근무구역이랑 제 근무구역이 다르니까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필 응급센터에 오셨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한테 화나신 거 알아요. 근데 일단 무릎만 봐드릴게요. 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이가 갔나 봅니다. 저는 도구함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피가 배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년 동안 피해 다녔다고요. 제가 싫어할까 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싫어할까 봐. 누가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저요. 제가 싫어했어요. 며느리를. 집안도 없는 것이 명절에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한테 살갑지도 않고 그렇게 7년을 욕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요.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피해 다닌 거였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 봐.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구함에서 나왔어요. 무릎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복 바지가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벗고 있었습니다. 안에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휴게실 가시죠. 무릎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괜찮아. 안 괜찮잖아요.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피나고 있어요. 제가 의사예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가시죠. 저는 끌려갔어요. 아니,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거든요.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 좀 걷을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바짓단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드러났어요. 찰과상이 심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배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솜에 묻혀서 상처에 대려다가 멈췄어요. 좀 따가울 거예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소독을 시작했어요.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상처를 치료하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서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같은 병원인 거. 왜 말 안 했냐고.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불편하다고? 네. 서연이가 소독을 계속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결혼할 때부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안도 없는 것이 명절에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한테 살갑지도 않고 서연이가 말했어요. 제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재민이한테 가슴이 뜨끔했어요.
근데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명절에 부엌에 못 들어간 거 진짜 병원 일 때문이었어요. 응급의학과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명절에 환자가 더 많아요. 교통사고, 폭음, 가정 내 사고, 전부 명절에 터져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핑계라고 하실 텐데. 서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차피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실 테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같은 병원인 거 말씀 안 드린 것도 그래서예요. 어머니가 알면 더 불편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같은 병원 교수인데 시어머니는 청소하고 그거 어머니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았어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아까 응급실에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저를 구해줬는데 고맙기보다 창피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 미워한 적 없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진짜요. 재민이 엄마잖아요. 재민이 혼자 키우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알아요.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상처에 밴드를 붙였어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다 됐어요.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7년 동안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고마워.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가요? 그 인간한테 당하는 거 보고도 그냥 갈 수 있었잖아. 근데 안 그랬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너무했어. 내 말 한 번 안 들어보고 맨날 욕만 하고.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내 엄마처럼 혼자 애 키웠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왜 널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좀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벽을 쌓았어.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서연이만 있었어요. 한참 만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아까 그 남자, 강태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인간 그냥 못 둬요. 서연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응급실에서 봤던 그 눈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어머니한테 한 짓도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강성그룹이요. 이 병원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응. 뉴스에서 봤어.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서연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VIP 병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죽는다든가, 진료 기록이 바뀐다든가.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하시면서 이상한 거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들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뭘 보셨는데요? 새벽에 VIP 병실 쪽에서 몰래 서류 옮기는 사람들 봤어. 한두 번이 아니야.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간호사가 울면서 나오는 거 봤어. 물어봤더니 환자 차트 바꾸라고 협박당했대. 저는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내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응, 그거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 인간들, 가만 못 둬요. 어머니한테 한 짓, 그리고 이 병원에서 한 짓, 전부 다.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눈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인간들, 가만 안 둬.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7년 만에 며느리랑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재민이네 집. 저는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였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차 드릴까요? 아니, 됐어. 서연이가 잠시 사라졌다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제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거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신 것들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10년. 새벽마다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하면서 본 것들이 많았어요. 언제부터 말하면 돼? 기억나시는 것부터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전이었어. 새벽 3시쯤이었는데 서연이가 노트북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VIP 병실 쪽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어떤 소리요? 서류 박스 옮기는 소리. 새벽 3시에 누가 서류를 옮겨?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몰래 본 적 있어.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어. 박스를 여러 개 들고 나가더라고. 어디로요? 몰라. 따라가진 못했어.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있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간호사 한 명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 누구요? 이름은 몰라. 젊은 애였어. 물어봤더니 환자 차트 바꾸라고 협박당했대.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요? 위에서. 그게 누군진 안 말해줬어.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만뒀어. 그 간호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누구도 쉽게 못 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비겁했어. 서연이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고마웠어요. 또 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VIP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 어떤 소리요?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돈 얘기였어. 얼마를 줘야 하냐? 그런 거. 서연이가 노트북을 빠르게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병실 환자가 갑자기 죽었어. 서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요? 응.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사망 선고가 났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내가 의사도 아니고. 서연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거 엄청 중요한 증언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 환자 이름 기억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병실 번호는 기억나. VIP 1호실이었어. 서연이가 뭔가를 검색했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맞아요. 3년 전에 VIP 1호실에서 사망한 환자.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 환자 강성그룹이랑 소송 중이었어요. 죽으면서 소송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증거만 있으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 재민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불안해 보였어요. 재민아,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게 서연이가 말하려는데 재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어. 재민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전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강성그룹에서. 저와 서연이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했는데? 서연이 좀 말리라고. 안 그러면 우리 회사 거래처 다 끊는다고. 재민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납품처 중에 강성그룹 계열사가 있어. 거기서 계약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재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연락할 거래. 병원에서 잘리고 싶으면 계속 나대라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서연이가 이를 갈았어요. 벌써 움직이네.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어떡해. 회사 망하면 어떡해. 저는 재민이를 봤어요. 40살 된 아들. 어렸을 때는 저를 꼭 붙잡고 다녔는데 지금은 저보다 키가 크고 회사에 다니고 가정이 있는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재민이 얼굴은 어렸을 때 무서운 꿈 꾸고 깨어났을 때랑 똑같았어요. 저는 재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아, 응,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협박에 굴복하라고 그렇게 키웠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는지 알잖아. 근데 오늘은 선 넘은 거야. 재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어.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사과하라고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거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이야? 재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랬어? 서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 강태주가 저를 밀치고 무릎 꿇린 것. 재민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 새끼가. 재민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짓을? 저는 재민이 손을 잡았어요. 재민아, 회사는 다시 구하면 돼. 근데 가족은 하나밖에 없어. 재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결정해. 회사 편 들 거야, 가족 편 들 거야. 재민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지. 재민이가 말했어요. 회사는 다시 구하면 되잖아. 근데 엄마 무릎 꿇린 놈을 가만 놔둬? 그건 사람이 아니지.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게 내 아들이지. 그날 밤, 우리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일단 지금까지 모은 정보 정리할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목격한 것들, 새벽에 서류 옮기는 사람들, 간호사 협박건, VIP 1호실 환자 사망 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응급실에 이상한 환자들이 왔어요. 보험 청구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들. 보험 사기? 재민이가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가 본 그 간호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3년 전에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인사 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증언해주면 엄청 큰 힘이 돼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병원 내부 직원인데 강성그룹 비리 알고 있대요. 저와 재민이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누구야? 아직은 말 못해요. 신원 보호해줘야 하니까. 근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자료만 있으면 강성그룹 끝장낼 수 있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눈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죠.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요. 저 사람들 계속 이 병원 장악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야지.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게. 뭐든 시켜. 서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며느리랑 아들이랑 이렇게 뭔가를 함께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증거 다 모이면 서연이가 말했어요. 기자회견 열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 인간들 끝장내자. 저도 말했어요. 우리 셋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내부 제보자를 만났어요. 저도 같이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예전에 백호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김미정입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김미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3년 전에 병원 그만뒀어요. 강성그룹이 병원 인수 논의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보험 청구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실제로 안 한 시술을 한 것처럼, 입원 안 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증거 있어요? 네. 김미정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3년치 조작 서류, 그리고 지시한 사람 이름도. 서연이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강성그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김미정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응급실에서 청소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거. 그거 보고 결심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퇴사할 때 협박당했어요.
입 열면 가족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김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김미정 씨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김미정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요. 기자회견 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USB 안의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박! 서연이가 말했어요. 보험 사기 금액만 50억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 서연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내역도 있어요. 강성그룹 계열 보험사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엄청난 거란 건 알았어요. 이거면 돼?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거면 끝장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응급센터로 와주세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응급센터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강태주가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야, 이서연. 강태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기자회견 취소해. 서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강태주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너 교수직 날아가. 의사 면허도 못 지켜. 그리고 네 시어머니? 그 청소부 할망구. 평생 일자리 못 구하게 해줄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네 남편 회사? 이미 거래처 절반 날렸어. 더 원해? 강태주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다 했어요? 뭐? 협박 다 했냐고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이 복도 CCTV에도 다 찍히고 있고요. 강태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녹음? 야, 너 지금 협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지금 당장 고소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 이 대화 실시간으로 기자한테 전송되고 있어요. 내일 기사 나갈 거예요. 강성그룹 3세, 병원 교수 협박. 강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미쳤어? 미쳤죠. 서연이가 웃었어요. 근데 저 혼자 미친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어요. 기억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거. 강태주가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꿇었죠. 근데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 꿇을 차례는 당신이에요. 강태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들이 다가왔지만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 보호자들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강태주가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너도. 사흘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프레스 센터였어요. 기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옆에 있었어요.
떨려?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저는 말했어요. 앞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미정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그만둔 그 간호사도 찾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강성그룹한테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연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백호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 이서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어요. 오늘 저는 강성그룹의 병원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보험 사기 50억 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진료 기록 조작,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서연이가 옆을 봤어요. 김미정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백호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습니다. 보험 서류 조작을 강요당했고 거부하자 협박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 간호사도 일어났어요. 저는 환자 차트 조작을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하자 해고됐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구나. 서연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일주일 전 강성그룹 강태주 씨가 백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청소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직원이 제 시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습니다. 강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성그룹의 병원 인수를 저지하고 관련자 전원의 법적 처벌을 촉구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7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제가 제대로 못 본 거였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서연이 진짜 대단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며느리야. 그 말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서연이가 저에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검찰이 움직일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생했어. 서연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요.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재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봐.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 강성그룹 본사 건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검찰이 강성그룹 본사와 백호대학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이후 검찰은 강성그룹의 보험 사기 및 의료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강성그룹 3세 강태주 씨가 병원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화면에 그 영상이 나왔어요. 응급실에서 제가 밀쳐지는 장면, 바닥에 무릎 꿇는 장면.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관련 영상은 현재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으며 강성그룹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만이요.
500만 명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저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올라왔어요. 저 혼자 당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분노해 주는구나. 전화가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죠? 응, 봤어.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피해자 조사 나온대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알았어. 가면 되는 거지?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고개를 끄덕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끝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재민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주가 들어왔어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뒤로 넘긴 머리는 엉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비싼 정장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전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던 사람, 청소부가 왜 여기 있냐고 소리 지르던 사람, 더럽다고 꺼지라고 했던 사람,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강태주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합니다. 강태주의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저는 잘 안 들렸어요. 그냥 강태주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김미정 씨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 조작을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하자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간호사도 나갔어요. 환자 차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명씩 증언했습니다. 강성그룹에 당한 사람들, 협박당하고 해고당하고 입막음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피해자 박순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님,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호대학병원 미화원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말했어요. 청소부가 왜 여기 있냐고. 더럽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강태주를 봤어요. 강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라고. 잘리고 싶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꿇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62년을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저도 누군가의 엄마예요. 누군가의 시어머니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강태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그랬어요? 강태주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왜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당신처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참는 사람들. 저는 말했어요.
근데요, 오늘은 제가 말할 거예요. 다 말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이 사람들한테 한 짓, 다 기억할 거예요. 평생.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강태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또한 강성그룹 측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년, 50억? 강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강태주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태주야. 돌아봤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부인 오미숙이었어요. 한 달 전 응급실에 실려왔던 그 여자. 오미숙이 앞으로 달려왔어요. 판사님, 제발이요. 제 아들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제발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 달 전 이 여자 때문에 응급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VIP 대우해달라고 소리 지르던 아들. 저를 밀치고 무릎 꿇린 아들. 그 아들의 엄마. 저도 엄마였어요. 재민이 엄마. 만약 재민이가 저런 짓을 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이는 저렇게 안 키웠어요. 오미숙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오미숙이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무릎 꿇고 빌라고 했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미숙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엄마예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요. 근데 저는 아들한테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잘 가르치셨어야죠. 강태주가 끌려나갔어요.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서연이와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재민이도 다가왔어요. 셋이서 안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고요. 순자 씨, 대단해요. 김미정 씨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박수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여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나 오늘 잘한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을 그만뒀어요. 정년퇴직이었습니다. 10년을 다닌 백호대학병원. 마지막 날 동료들이 케이크를 사줬어요. 간호사들도 왔고 의사들도 왔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반장님이 말했어요. 덕분에 병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요. 강성그룹이 물러난 뒤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소 직원들한테도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투명 인간 취급하던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다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여행 가요. 저랑.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여행? 어디? 제주도요. 어머니, 제주도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없어. 그럼 가요.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야, 미리 말을 해야지. 어머니가 미리 말하면 안 간다고 하실까 봐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 비행기를 탔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니, 안 무서워.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랑 손잡고 비행기 타는 거.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오니까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서연이가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랗고 넓고 끝이 없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예쁘죠? 서연이가 말했어요. 응, 예뻐. 저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에 닿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나란히 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1년 전에요. 서연이가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왜 저 도와주셨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무슨 말이야? 응급실에서요. 강태주한테 당하는 거 보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잖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근데 왜 나서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다들 시선을 피했어요. 근데 서연이가 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그때는 몰랐어. 제가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저는 모래를 밟으면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널 미워했어. 솔직히 집안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한테 살갑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했어. 서연이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내 앞에 서는 거 보고 저는 말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해가 이런 애였구나.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도운 거야. 내가 나한테 해준 거 갚으려고.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 뭐가요? 이제는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그냥 내가 내 딸 같아서.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해변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나란히 바다를 보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도요. 서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아요. 이제는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딸.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은 달랐어요. 예전에는 명절이 싫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뭘 해도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저랑 같이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동그랑땡을 만들면서. 아니, 조금만 더 둥글게.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서연이가 웃었어요. 어렵네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재민이도 왔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는데 이번에는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뭐 할까? 야, 너는 저리 가 있어. 제가 말했어요. 왜? 나도 도울게. 넌 손이 커서 안 돼. 저기 가서 상 차려. 재민이가 투덜거리면서 나갔어요. 저와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저, 서연이, 재민이 셋이서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여보,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 이제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잘 챙겨줘. 서연이가 제 옆에서 웃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재민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전도 먹고 갈비찜도 먹고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여행 가요. 또, 어디? 유럽이요. 프랑스 가보고 싶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야, 그건 너무 멀어.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나도 갈래. 넌 회사 가.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랑 둘이 갈 거야. 에이 왜? 우리는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랑 이렇게 웃고 아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명절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혼잣말을 했어요. 좋은 아들 낳아줘서,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줘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62년을 살았어요.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가족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피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먹었어. 서연아. 네, 어머니.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사랑해. 저는 말했어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사랑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